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이게 한 샷에 이거 CG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네, 실제입니다. 권일용 교수님, 네,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일용입니다. 저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프리카 팀은 당연히 안녕이고요. 여기 아프리카 팀입니다. 우리 유튜브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인사? 네, 유튜브 친구들에게. 안녕하세요. 아, 네. 이름만 뒤에 네, 유하. 유하. 네. 유하 감사합니다. 유하. 네, 힘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방송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가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서 네. 좀 부드럽게 출발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제가 새로 시도하는 프로파일러에게 묻는다라는 컨텐츠입니다. 제가 별명이 이제 방구석 프로파일러. 사실 이런 명칭을 붙이면 안 되지만,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이제 비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뭐 전문가라는 명칭을 붙여도 안 되지만 어쨌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초창기에 구라파일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라파일러. 뭐 주변에서 아니 우리 그 조직 내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 한 번도 보급되지 않았던 생전 처음 듣는 말이어서 구라파일러. 무슨 프로파일러가 뭐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네, 이거 유튜브가 하나 나오네요. 구라파일러. 처음 여러분 역시 이게 처음에 좀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네, 정말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네, 크게 상관이 없죠. 저 순간 당황해가지고. 20년 전 얘긴데요. 지금 또 그만뒀잖아요. 이제 경찰 그만두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하나 얻었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구석 프로파일러로 불렸고요. 네, 권영 프로파일러는 초창기에 구프 브라 프로파일러라고 불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올렸어요. 네네. 아프리카나 유튜브나. 근데 조회수가 3만 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저한테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범죄에 관심 있는 거죠? 아니죠. 제가 이제 권유용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한다라고 했더니 다 그러셨던 거라서 되게 많이 기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도 쭉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들을 쭉 모아서 가지고 와서 오늘 이제 몇 가지 또 여쭤보면서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파트로 잡고 싶었던 게 그냥 프로파일러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 좀 이렇게 가벼운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깊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이야기는 강하게, 이게 거침없이 솔직하게 해주실 거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셔가지고. 자, 그럼 저희 일단 프로파일러 이야기 먼저 저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시그널 같은 프로파일러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안 봐요, 잘. 그런 거 아예 보신 적 없어요? 아예 보지 않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유영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나온 영화가 추격자였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았느냐고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2년 동안 이놈을 잡느라고 추적하고 분석을 했었는데 잡히고 나서 내 돈을 내고 또 그 영화를 보겠느냐. 그래서 저는 안 봐요. 물론 이제 영화는 좀 극화된 이런 표현들도 나오겠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화들을 굳이 또 가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막토막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다더라. 실제 그래? 뭐 이런 이제 질문들 많이 받죠. 그래서 잘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거,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시거나 주변에 이야기 들었을 때 좀 허황된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하시는 얘기와 하는 일과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차이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프로파일러들이 뭐 또 외국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뭐 분석을 하고 가서 검거까지 해오는 건데, 사실 프로파일 역할들이 그렇게 확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라서. 그래서 어떤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의 역할이지, 프로파일러가 모든 사건에 어떤 대안이다, 이게 뭐 해결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중에 혹시 약간 그 탐정 같은 느낌이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탐정하고 비교해보면 뭐 비슷한 거. 어쨌든 범인의 실체를 밝힌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프로파일러의 가장 큰 역할이
범행의 동기를 찾는 겁니다. 이게 왜 사건이 벌어졌느냐, 동기를 찾아야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그쵸. 찾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를 분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검거도 하고 네네. 또 신문을 할 때 어떤 전략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답을 얻어낼 것이냐. 그래서 사람 성격이나 성향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죠. 오,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되게 다른 탐정하고는 사실 비교하면 좀 다르죠. 네. 결이 다르고 상당한 어떤 현장에 나타난 행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 세트장에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김원 씨가 없는 입장에서 제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좀 어떤 성향이 있고 이런 너저분한 좀 안 치우고 이런 타입이시네요. 이런 게. 와, 잠깐만. 네. 보이는 것만 좀 집중을 하는 타입이고. 네네네. 네. 뭐 이런. 그쵸.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행동으로 알 수 있어요. 주변에 대한 패턴으로. 행동으로. 사람의 성격은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격 심리학 1장에는 사람의 성격은 행동으로 알 수 있다. 그럼 범죄 현장에서도 보면 범죄자가 한 행동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네네네.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거는 이제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저도 프로파일링을 잠깐 지금 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겉보기에는 보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 위에는 조금 너저분한 맞습니다 여러분. 저 예전에 보여드렸어요. 너저분하다고. 네, 한번 보여드렸는데 되게 정확하게 보시네요. 지금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귀빨개졌는데 이게 다 그래요. 우리 집 저도 그래요. 아닙니다. 네. 이미 공격을 하셨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사실인데요. 네. 진짜 너무 당황했네요, 여러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저도 한번 킬패스 던져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안 되네요. 무섭네요. 이제 이 질문을 또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뭐 저도 컨텐츠 할 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프로파일러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나 뭐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 너무 자주 하면 범죄자들이 혹시 학습을 해서 그걸 또 악용하는 범죄가 또 생기면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 큰 고민이고 지금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늘 딜레마처럼 인터뷰할 때 어떤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약간은 다른데 지금은 워낙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매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범죄 수법이라든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촉발되어 가지고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위험한 상황이지 않는가.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런 분노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어떤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되게 뭔가 당연히 뭐 현직에 계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 그게 뭐 범죄의 진흥화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죠. 촉발 요인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는요 분노 범죄예요. 대부분 욱하고 충동,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런데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사실 이 사회가 이제 다들 갖고 있고 점차 어떤 그런 것들이 양산이 되면 범죄 성향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처럼 묻지마 범죄가 막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되죠. 저 요 근래 좀 사건을 많이 보면 좀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노 범죄인데 화가 나는 이유들은 이제 차차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만난 범죄자들의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되게 뭔가 확실히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제가 했던 거랑 되게 느낌이 달라서 지금 되게 많이 비교당할 것 같아가지고 깊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네, 당연히 전문가분을 모신 거니까 내일부터 제 컨텐츠 안 보시는 건 아니죠? 네. 혹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하실? 안 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혹시 하시면 네, 다 사라질까봐 제 팬들이 네, 혹시 걱정돼가지고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컨텐츠에는 뭐 자주 나와주실 수도 있겠죠? 예.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네요. 그 뭐 오늘 상황을 봐야 되니까 오늘 뭐 가실 때 혹시 모르죠 여러분 저하고 이제 안 좋게 가실지 그 상황을 봐야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깊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정의예요. 프로파일러가 무엇이고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돼 있어요? 지금 경찰의 이제 경력특채라고 하죠. 특별체육을 경력특채라고 하는데 심리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문제는 아니고 인원을 너무 적게 뽑다 보니까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경쟁률이 높아서. 경쟁률도 높고 적게 인원을 뽑고 뭐 그렇게 장단점은 있어요. 인원이 프로파일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얼마나 정예화되고 고도화되느냐가 문제인데 어찌됐든 그 전공이 그러한 분들을 선발을 한다는 것이고요. 프로파일러라 그러면 범죄 심리학자 혹은 뭐 심리학에 아주 정통한 어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런 사람들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프로파일러예요. 이분들도 네, 우리 다 프로파일러죠. 그래요? 김원 씨도 사람들 두고 이렇게 와서 옆에 보면 벌써 한 1분 이내에 쓱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게 있구나. 어떤 사람이다. 어떤 대충 성향이 있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심리학이 꿰뚫어보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파일럿 중에 프로가 아니고 프로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파일러. 그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뭐 깊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쉽게 가볍게. 그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뭐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범죄 현장에 응용을 하고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고. 그러니까 이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지금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프로필을 만드는 사람들이 프로파일러. 현장까지 나가야 되는. 현장에 가서 문제 현장을 재구성하죠. CSI 스펠링 다 아세요? CSI 스펠링? 저는 정확하게는 여기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Crime Scene, Investigation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Crime Scene. 네. 근데 대부분 뭐 사이언티픽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과학 수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크라임 씬, 범죄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CSI죠. 현장으로. 네, 그래서 어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CSI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심리학자나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들을 프로파일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칭 자체를. 그분들은 심리학자, 범죄학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고 그런 분들이 연구한 학문을 현장에 쓰는 사람이 프로파일러죠. 그 현장 적용을 하시는 분들. 현장에 적용하고 지금 발생한 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투입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라고요. 그럼 좀 다른 관점이 맞네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되게 알려져 있는 거는 되게 프로파일러라고 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퇴직하고 나서 나와 보니까 1호 프로파일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1호가 여러 명이 나온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게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다들 1호 프로파일러라는데 너는 몇 호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 소임을 다했을 뿐이지 내가 1호인지 100호인지 이런 건 나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냥 뭐 1호든 2호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역할을 다 하고 나는 소임을 다하고 그만두고 나왔을 뿐이다. 지금도 그런 생각 변함이 없어요. 역시 진짜 너무 멋있으십니다. 존경해야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대부분의 사건을 보면 미제 사건이든 행정 사건이든 보고 저도 컨텐츠를 준비하면 거의 대부분 한자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수사를 하셨고 투입이 되셨고. 네네 현장에 나왔던 사람이어서 뉴스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원망을 많이 받았어요. 기자들이 워낙 현재 제가 인터뷰를 잘 안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나오지는 않았었죠. 지금도 사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때의 어떤 현장에서 있었던 감정도 있지만 어쨌든 좀 쉽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뭐 당연히 뭐 그럼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일을 하셨겠네요. 네, 저는 뭐 인원도 그렇지만 초창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나간 사건이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퇴직할 때까지. 오. 이게 왜냐면 28년간 근무를 했는데 28년 중에서 25년을 CSI와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했으니까 경찰서 전체를 그냥 과학수사만 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 1,500건 정도 나갔는데 범죄자 만난 것은 공식적으로 한 950명, 960명 정도 되니까 1,0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다 뭐 헷갈리시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아니요. 근데 사실 범죄자들을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1,000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 사건들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무슨 사건 이러면 어딘가 갑자기 떠올라요. 아, 그때 그 그때 느낌의 상황이나. 네, 상황이. 야, 네. 뭐 오늘도 아까 저희 뒤에 준비한 콘텐츠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편하신 정도에서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렇게 쉬운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좀 이야기를 깊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또 내용이었어요. 생각보다 사건 준비하실 때 생각보다 좀 훨씬 좀 충격적이었다거나,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 사건 좀 크네?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 범인이 용의주도했나? 혹시 이런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 많죠. 사실 범죄 현장에 나가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범죄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거나 또는 증거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과학화되어 있고요. 사실은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정의를 해보자면 과학은 과학 수사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 범죄도 발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함께. 범죄도 같이 과학적으로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증거인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과학 수사를 정의한다면 당연히 뭐 범죄자의 신원을 밝혀서 검거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지금은 정말 억울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전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거지. 내가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다 조작을 하거나.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이 사람이 모든 증거들은 지향을 하고 있지만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밝혀주는 것이 진정한 과학수사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게 뭐 어떻게 좀 소름이 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깨우침을 많이 느끼네요. 네. 아까 이제 과학수사의 발전이 뭐 범인을 잡는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범인이 지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또 밝히는 부분이라는 것.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방송이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진짜 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큰 깨우침을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민망하네요. 저기 앉아 있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 무슨 말씀. 네,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실제 뭐 범죄자랑 뭐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랑 마주했을 때 심리 싸움 같은 걸 한다라는 것도 들어. 심리 싸움 많이 하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뭐 좀 기억에 남는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사이코패스들은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일상적으로. 제가 강호순이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막 이제 부인하고 있었지. 막 이제 수사관들이 막 질문하고 이제 막 추궁하고 있을 때 막 부인하죠. 그래서 1차 조사 끝나고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후배 프로파일러하고 탁 들어갔는데 첫 마디가 프로파일러가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으면 물이라도 한 통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들어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0.1초 순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후배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그 물을 가지러 가려고 몸을 돌리길래 내가 다시 돌려 세워서 앉혔어요. 나는 지금 너하고 대화를 나누러 온 것이지
너 물을 갖다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물은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어. 지금부터 나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든 자기를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조정하고 통제하고 심부름시키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뭐 물이라도 떠와라, 응? 담배 피우고 싶다. 이것이 사소한 요구가 아니고 이들이 자기 심리를 드러내는 그런 그 현상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통제하고 싶은 상황을,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서 심부름시키고 통제하고 물 떠와라. 그럼 만약 그런 거에 좀 휘말리거나 하게 되면 계속 더 과다한 걸 계속 요구가 늘어나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쪽으로,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매달리는 입장이. 그래서 반드시 단호하게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이코패스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연쇄 살인범이다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이코패스들이 우리 주변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 아는 선배나 친구나 누군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늘 만날 때마다 내가 이상하게 심부름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장소 내가 다 예약해야 되고, 뭔가 그런 불편해. 그런 사람. 그런데 안 만나자니 그건 또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약간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주변 사람이 많이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요? 단호해야 돼. 단호하게. 이게 이제 뭐 건방지거나 막 이렇게 표현하자는 게 아니고 단호하게. 이번에는 당신이 식당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네가 이번에 이 문제는 내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단호하게 내 의사 표현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도 어떤 뭐 우리 부장님이네 이런 채팅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특히 직장에서 상사들 이렇게 보면 교묘하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심부름 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단호하게 얘기하면 돼. 아주 친절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막 무슨 물 떠오라는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는 너하고 대화를 나누러 왔기 때문에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 수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그 다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호전되는 그러면 방법이에요. 그때 같이 강호순 사건에 들어갔던 후배 프로파일러 분들이 많은 걸 배운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초임 후배여서 그런. 만약에 그거대로 했으면 완전히 휘말리죠.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역시 쉽지 않은 거네요. 단호하고 정말 그것이 어떤 공격적이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의사 전달 잘하면 그런 관계들이 많이 호전됩니다. 뭐 그게 뭐 무조건 범죄로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죠. 뭐 사람 대 사람 성향적인 차이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저도 몰랐던 내용도 너무 많고 진짜 많이 배워가네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도 놀랬어요. 사실 많이 오늘 소름도 많이 돋고 아마 저희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사실 제가 얼마만큼 바보처럼 보일지 다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아시잖아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거. 그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었어요. 그 교수님의 내면적인 부분,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혹시 뭐 이런 자꾸 일이 있다 보니까 프로파일러가 되신 걸 좀 후회하셨다거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그죠?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죠. 사실 쉽진 않죠. 근데 뭐 스트레스를 겪어내는 것은 결국 소맥이죠, 소맥. 소맥인데. 혹시 저희가 아는 그 소맥. 비율. 소맥인데. 저는 사실은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그 동료들이었어요, 동료들. 이런 게 있어요. 현장에 투입되고 나면
한 며칠을 거기서 밤새잖아요. 그쵸. 정말 막 이런 의자에서 거의 이렇게 잠 못 자고 막 분석 회의를 하고 수사팀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나서 끝나고 나면 네. 굉장히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잠 못 자는 날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럴 때 있죠. 네, 그게 이제 이 자율신경계가 막 각성되고 내가 어떤 흥분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얘기들은 어디 가서 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제 얘기할 수도 없죠, 사실.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얘기들이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사건 얘기를 일체 하지 않아. 아, 그래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만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전혀 사건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해. 뭐 요즘 너 무슨 드라마 잘 보는 게 뭐가 있니? 뭐, 일상적인. 요즘 너 신발 구두가 낡았던데 좀 바꿔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 이걸 나 혼자 겪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그 같은 팀이 갖는 힘이 생겨요. 아, 이게 진짜 서로 지지하는 거예요. 현장 이게 정말 계신 분하고 이게 저희처럼 외부에서 보는 사람은 정말 생각이 다르네요. 사실 아까 뭐 식사하신다고 했을 때 저희 생각은 식사하시면서 사건 얘기도 하고. 아니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면 전혀 하지 않아요. 사실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하고 싶었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혹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혹시 주변에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생각이네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긴 하겠네요.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제가 유영철 사건 처음에 그때는 후배 프로할 애들 없을 텐데 네네. 하루 종일 면담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네네. 그 교도소 앞에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걸 나 혼자 어떻게 내가 이제 견디고 살아갈 것인가. 아, 유영철과 나눈 유영철과 많은 대화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서 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내가 네네. 들어간 이런 느낌. 그 대화만으로도. 만으로도 이제 범죄자들한테 내가 빠져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동료 후배들 생기고 나서 네네네. 이렇게 그 서로 지지하면서 많이 이제 서로 의지하고 지냈죠. 코난 만화에 대해서 어떻게? 코난 코난 잘 봐요. 그래요? 네. 유일하게 보는. 그러니까 아까 무슨 뭐 그 범죄 영화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네네네. 저는 코난만 봐요. 그거는 사실 저도 보기는 하는데 코난이 약간 그쪽 아닌가요? 약간 그 작가가 만들었는데도 얘기하는. 편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도 있게 막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보시는 건 아니고. 아마 이분도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 혹시 뭐 코난도 뭐 분석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석 못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편하게 보신다라고 합니다. 편하게.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반전 매력. 초창기에 코난은 초기에 범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대충 저는 범인이겠구나 이러고 보니까 네. 재미가 있어요. 뭐 저도 그러고 봤죠. 저희도 방송에서 몇 번 했는데 제일 착하게 나오고 제일 먼저 나오면 범인일 확률이 높다고. 아마 기억나시죠? 그것도 여러분들? 저희 한번 했었는데 혹시 뭐 코난에서 범인 찾는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뭐 느낌? 가장 뭐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인물이거든요. 가장 배제되어 있는 인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인물. 네, 정확하게. 네, 되게 코난도 뭔가 전문적인 이야기로 들으니까 컨텐츠 같네요. 네, 저 놀래가지고. 네,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